다들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미우면서 차마 피부치고 천륜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미워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껏 알고 있는 제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양부모라고 설명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제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던 제 양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어린아이가 견뎌내기엔 가혹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해왔습니다. 제 몸은 빨래를 제대로 개어놓지 않았다,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다, 청소를 해놓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모든 신체 부위는 피멍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때리던 매질이 나중에는 빗자루, 당구대, 단소, 갖가지 물건들로 변해가면서 맞은 부위가 성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전 아직도 양쪽 다리가 심한 짝다리에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작습니다. 매를 피하려고 막은 손은 한눈에 봐도 휘어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언론이나 매스컴을 타고 화제가 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의 훈육에 남이 왈가왈부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설과 추석 같은 가족 행사에는 저를 제외한 식구들이 모두가 친척들을 보러 떠나는데도 저는 보일러도 켜져 있지 않은 집에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식사는 늘 다른 식구들이 끝난 후에야 먹을 수 있었고 제가 먹는 밥은 늘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요. 그 외에는 가족들이 먹다 남긴 고기 몇 점과 잔반이 전부였으니 성장이 제대로 될 리도 만무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공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늘 뒤에서 겉도는 학생이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매번 혼나던 학생,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문제투성이인 학생, 제대로 씻는지도 모를 만큼 꾀지지한 모습이던 학생, 그게 저를 따라다니던 갖가지 수식어였습니다. 아마 그때 단 한 명의 선생님이라도 제게 관심을 주셨더라면 하는 사회에 대한 원망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 욕심이라고 겸허히 생각하긴 합니다.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야 했는데 양부모님의 강요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조차도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이미 양부모님의 학대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져 제 의사란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자퇴 후 저는 오전 오후를 모두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모든 돈은 양부모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고는 양부모님께 드려야 했고 그나마도 남은 돈에서 남동생에게 용돈까지 쥐어줘야 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제서야 사람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적에 생전 처음 먹어본 햄버거의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아르바이트비에서 몰래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남겨두었다가 양부모님에게 걸려 호되게 후드려 맞고 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 사장님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드려 일부는 통장으로 일부는 현찰로 받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20살이 될 즈음엔 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20살이 되면 그 집을 나가게 될 것이란 걸 짐작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양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제게 집을 나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500만 원을 들고 원룸을 구했죠. 그러나 등본으로 확인했던 건지 제 거주지를 알아내 찾아와 원룸 보증금이었던 500만 원마저 들고 가셔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시원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좁고 눅눅했지만 어딜 가든 제게는 집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늘 나는 미움받아야 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린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시기였습니다. 실제로도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렇게 힘들면서도 차마 정말 죽을 용기는 없었던 것인지 번번이 미수로 끝나 살아나더군요. 자살 시도로 양부모님이 보호자로 계속 경찰과 병원을 불려다니자 그제서야 양부모님이 저의 이야기에 대해 입을 여섰습니다. 차마 이미 데려온 거 파양하기는 뭐해서 키워놨더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랄을 한다. 이렇게 자살 쇼까지 할 거면 네 낳은 네 친부모에게 가서 해라. 친부모도 버린 거 거둬줬더니 이렇게 칼을 꽂냐 하시더군요. 네, 저는 양부모님이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에 데려온 아이였고 제 밑으로 동생이 생기자 쓸모가 없어진 입양아였던 것입니다. 애물단지였던 거죠. 차라리 진작에 말해주지. 그럼 나도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잠 못 자는 밤들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자 속은 후련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부모에게 제가 입양된 시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통해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이미 시설은 없어진 지 오래여서 관련 서류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을 통해 DNA를 등록해두면 부모가 저를 찾을 수 있는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등록을 해두었죠. 그러나 기다림이 가득했던 한동안 연락은 없었고 그냥 체념한 채로 시간만 어영부영 흘러갔습니다. 친부모가 저를 찾지 않아도 제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가족 교부 제한 신청을 걸어 양부모가 저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방끈이 짧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 일용직과 단순 아르바이트만을 한 채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등록해둔 DNA를 통해 친부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친아빠는 고생했던 저와는 달리 멀끔한 차림의 중년의 남성이더군요. 고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친아빠 모습에 저는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날 왜 버렸어요? 날 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요? 울부짖는 저에게 친아빠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빌기만 하였습니다. 기억에도 없는 친아빠였지만 이것이 피부치이고 천륜이라는 거였을까요? 생전 느껴본 적 없는 마음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절 가졌던 친부모님,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낳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엄마께서 절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친아빠 혼자 절 키우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돌이 되기 전 친아빠는 본인의 건강이 나빠짐을 느꼈고 검사를 받으니 성인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 저, 그리고 아빠 단 둘뿐인 세상에서 자신의 생사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아빠는 저를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어 완치가 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회복하자마자 저를 다시 되찾으러 시설에 갔지만 이미 저는 입양이 된 후였다고 하시더군요. 찾으려고 애썼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되어서야 다시 찾아볼 용기를 내셨다고요. 친아빠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시작한 작은 소일거리가 운이 좋게 좋은 투자를 받아 성장하셨고 좋은 직원들과 멘토를 만나 다방면으로 성장한 지금은 직원이 꽤 되는 회사의 사장으로 있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친아빠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고시원 생활도 정리를 했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아빠 아래에서 일다운 일들을 배워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에 보람참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생활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양부모에 대한 원망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아빠와 함께 나간 거래처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란 게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 자리엔 바로 절 그렇게나 못살게 굴었던 양부모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양부모를 보며 제 안에 차마 사라지지 않는 분노가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쑤시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양부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투자자가 친아버지 회사였고 투자금을 더 받고자 그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도 친아빠 옆에 절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바로 얼굴을 바꾸고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사이에 기어나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아주 명줄은 질기인지 잘도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도 하려면 너네 회사 사장에게 투자금이나 좀 받을 수 있게 바람 좀 넣어라. 알았냐? 하는 거였습니다. 참, 속으로 기가 차더군요. 이 인간은 그 사장이란 사람이 제 아빠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에게 하는 것을 보니 참 기도 안 차더군요. 협박도 뭣도 아닌 소리를 듣고 나서도 오히려 그 인간이 무섭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보기만 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왔는데 말이죠. 하찮고 우스워 보이는 그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마치고 나와 친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 날 못 죽여 안달났었던 그 양부였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요. 친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시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쫓아가 주먹질이라도 하실 것 같은 아빠를 말리며 회사에서 나름 중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투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떻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복수를 하는 게 주먹질보다도 고통스럽지 않겠냐 말씀드렸죠.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친아빠는 모든 투자금을 끊었고 당연히 그쪽 회사 대표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양부놈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부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니 연락을 안 받자 친아빠의 집까지 찾아와서 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 이러다가 잘리게 생겼다고, 자신이 젊은 시절을 다 바친 그런 회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환희가 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제 친아빠가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빼오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5대를 때릴 건데 악소리 안 내면 투자금을 주겠다고 말이죠. 단 소리를 내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없던 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으로 다른 딴지를 걸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자고 하시더군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간절하긴 했던 건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한 대 쳐봤더니 악소리를 내며 죽으려고 하더군요. 풀스윙으로 날려버린 친아빠가 악소리가 났으니 당신과의 계약은 끝난 거고 아마 한동안은 걷지도 못할 테니 네 마누라 불러서 기어가든지 엎혀가든지 해. 내 새끼 입양에 갔으면 적어도 학대는 하지 말았어야지.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니 나 역시 너 같은 놈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피눈물 한 바가지 흘려봐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주먹으로 눈 쪽을 두어대 찢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찢어진 건지 눈꺼풀이 있는 쪽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까지 보고 전 들어가라는 아빠의 말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에 또 한 번 속이 시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 깽값이다. 잘 추스르고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땐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아니구나. 너 돈 좋아하니까 이렇게 몇 대씩 맞아주면 내가 돈은 챙겨줄게.
잘 생각해봐. 네, 그렇게 저는 마음속 한을 풀어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이 살았던 그 순간들, 죽고만 싶었던 그 순간들은 이걸로 다 풀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양부모에게 다시 잡혀가는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살 길이 막막해진 그 인간이 정말 깽값 받으려고 맞으려 올지도요. 드디어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설레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비몽한 상태로 눈이 풀려 있지만 결혼식 메이크업 덕분에 저의 모습은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며 이 순간 내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의 표정을 본 남편은 절 사랑스럽게 봐주면서 결혼식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사랑하는 나의 반쪽 남편과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푸른 넓은 바다가 반겨주는 나의 신혼여행. 여기서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찬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었죠. 택시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들어가던 중 긴 생머리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어서 대학생이라고 믿어도 될 만큼 동안이었죠. 남편에게 오빠라고 손을 들며 다가오는데 저는 그 순간 남편이 긴장한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오빠라고 하면 저 여자는 누구지? 직장 동료인가? 남편의 옛 연인인가? 아는 동생일까? 그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순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으로 온 곳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가오는 여자를 웃으며 반기며 인사를 건네고 남편도 그 여자에게 얼버무린 말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호텔방으로 들어온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냥 회사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로 씻으러 가길래 저는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보여서 휴대폰 안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이기도 한 여자 사진이 사진 갤러리에 보여서 그 갤러리를 보던 중 남편과 다른 또 한 남자 그리고 그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저는 손이 떨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 순간이 거짓말이길 바랬고 예전에 만난 사람이겠지 생각하면서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식까지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그 여자와 문자하고 연락한 내용을 본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어디야? 문자가 오는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와 신혼여행을 온 이 순간까지도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요. 모든 걸 확인하고 휴대폰에 제자리를 놓은 뒤 호텔방에 나와 1층 로비에서 만난 여자를 다시 찾고 다녔습니다. 로비 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던 여자는 저를 보며 씩 웃더니 다시 휴대폰을 보길래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누구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야기해보세요.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시냐고요. 오빠가 말 안 해요? 우리 사이? 저는 이 순간 당당하게 말하는 이 여자를 보며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순간 멍해지더군요. 다시 제정신을 찾으려고 한 순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라고 하는 순간 제 앞에 가려져 있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나도 여기 호텔 예약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두 눈 속에 들어오는 건 저 여자와 남편이 절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여자는 누구인지 분명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게 없는지. 그 순간 남편은 절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겠죠.
저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 오고 있는 택시를 잡고 아무 곳이나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는 받지 않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던 저에게 택시 기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저도 모르게 술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왔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고요. 택시 기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시면서 신호가 멈춘 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어 보인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요. 제 이야기 잠깐 해줄까요? 택시 운전을 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답니다. 잃어버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딸을 못 본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가씨 또래가 됐을 우리 딸이 생각나네요. 그 순간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그 택시기사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과 인상인 겁니다.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없고 말씀해주신 사연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겠거니 했고 속상한 마음이나 달래자 싶었죠. 그렇게 택시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순간 기사님의 조수석에 붙어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한 사진.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고 왜 저분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렴풋이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제가 10살 때 놀이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손잡고 놀러 갔던 날 솜사탕을 사줄 테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던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엉엉 울면서 한참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겨우 엄마가 절 찾아와 주셨지만 아빠는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그렇게 없어지셨거든요. 그렇게 아빠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아빠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게 믿기진 않았지만 사진과 정황상 아빠가 확실한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당황해 하시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전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분에게 제 이름을 말했고 그분도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원망 섞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 말씀도 못한 채 쳐다만 보고 있는 아빠를 보니 정말 오만 감정이 다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진정해 나가는 저에게 아빠는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0년 전 절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저와 엄마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할 순 없어 미리 조치를 취하셨던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재기에 성공하면 딸과 아내 앞에 나타나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고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런 애비가 있는 게 나은 걸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포기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빠에게 그렇게 생각한 아빠가 더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외쳤습니다. 같이 이겨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냐고, 다 핑계라고 말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빠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좋다고.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진심을 이야기하니 아빠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먼저 찾아갈 용기도 없었던 아빠를 용서하라고요. 그렇게 제가 묵고 있던 숙소 앞에서 그렇게 아빠와 제의를 했습니다. 때마침 숙소 근처에서 절 찾고 있던 남편이 절 보고 달려왔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 직장 상사의 여동생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캠핑을 갈 때 한 번 상사가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본 이유로 남편을 좋아한다며 괴롭혔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봤는데 자신의 남편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말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다행히 그 직장 상사도 제주도까지 와서 여동생을 끌고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온 동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다시 물어봤지만 제가 직장생활까지 이야기하면 걱정하고 신경 쓸까봐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빠도 저에게 사실인 것 같으니 들어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장 상사까지 전화를 해오며 사정을 말하길래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우울증이 있어서 극으로 치달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갑자기 나타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치였지만 그래도 축하한다고 절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일생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빠를 만났다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제 잃어버렸던 퍼즐의 조각을 찾아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고 나니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풀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부분도 많고 또 이제껏 자유롭게 살아오신 아빠와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젠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 계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사연들을 보면서 때론 저게 다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이 일도 정말 말해도 믿지 못할 그럴 일들이겠죠.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